송을계는 존양루기에서 나와 문과 급제 동기생 전주 최후 아무개가 다스리던 고을 남원에서 은퇴하여 영암에 있는 별서로 갔다. 살림집 남쪽에 누각 4칸을 지었는데 그 제도가 매우 정교하고 아름다웠다. 한 칸은 흙과 돌을 쌓아 온돌방을 만들었고 나머지 3칸은 시원하게 터서 눕고 밝게 만들었으니 여름과 겨울을 모두 생각하여 그렇게 지은 것이다. 존양루기는 1405년에 그 을류식년시 문과에 급제한 동기생, 연총공에 같이 급제한 동기생 송을계가 1446년 9월 1일 날 지었어요. 근데 문장이 굉장히 미려해요. 굉장히 아름다운데 제가 그 문장력이 없어서 번역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그 송을계 그 존양루기는 그 내용이 워낙 자세하기 때문에 존양루를 지금 그대로 복원해 찍을 수도 있겠어요. 그대로 하면은. 존양루기에 의하면은 존양루는 4칸집인데 그중 한 칸은 흙하고 돌로 쌓아서 담집 형태로 만든 온돌방. 나머지 3칸은 마루를 까는 누각 형태 건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존양루기를 보면 그 집의 형태가 그림이 그려져요. 존양루라 이름 지어 현판을 걸어놓고 나에게 기문을 지어달라고 부탁하므로 내가 최와 함께 그 저취를 돌아보니 누각은 텃밭 한가운데 서 있으며 못을 파서 연꽃을 심었고 언덕을 쌓아서 국화를 심었으며 소나무와 대나무를 심어서 울창하고 매화와 귤나무로 햇빛을 가리었다. 지금도 그 합경당에 가보면은 그 영당 오른편 앞에 그리고 이제 합경당 건물 뒤에 그리고 판각에서 맞은편에 보면은 물고인 지금도 그거 물이 나더라고요. 물고인 그 연못 흔적에 습지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언덕 위에 그 의령공파 종손 그 연창씨 집이 있는데 그 연창씨 집 그 언덕하고 그 밑에 그 연못 흔적 이걸 가만 보면은 존양루기에 적혀 있는 연꽃을 심었다는 연못 그리고 그 국화가 피었다는 그 언덕 이게 다 그 그림이 그려져요. 그 모습이 그대로 거기서. 의령공 지성파 27세 최연창 씨가 존양루를 복원하여 지었는데 존양루기를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고증을 거치지 않고 지어서 과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다. 띠풀로 지붕을 이은 초가집 백야 호가 바둑알처럼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니 모두 최후의 노비들이 사는 집이고 기름진 논밭이 수백 마직이나 되어서 논두렁과 밭두렁이 엉켜 있으니 모두 최후의 논밭이다. 백여 호나 되는 외거노비를 거느리고 수백 마직의 논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다 장모 효열김 씨가 그 후비 평양조 씨한테 상속을 해둔 재산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그 중요민속문화재 164호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하나만 말하자면은 지금 그 영보는 원래 그 효열 김씨가 살던 동네는 아니고 거기도 아마 효열 김씨 땅이 있었겠지만은 지금 저기 신북 그 다음에 그 세지면 이쪽이 그 효열 김씨의 땅이었는데 연천공이 아마 그 영보를 새로 개척을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술꾼과 글을 짓는 이, 검은고를 타는 이와 바둑을 두는 이가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가만 내버려두는 주인은 누각 위에 앉아있고 아름다운 꽃과 진귀한 풀, 맛있는 과일 나무가 숲을 이루어 달고 쓴 열매를 맺는 곳은 누각 아래에 있다. 만겹의 구름과 아지랑이는 청칭돌병풍을 휘어감고 낙하고목과 풍범사조는 누각 왼쪽에 있고
또 오른쪽에 있다. 복관 쓰고 단갈 입고 손에는 지팡이 끌고 어린 아이는 옷자락을 걷어잡고 혹은 앞세우고 혹은 뒤세우며 섬돌에 올라서 난간에 기대니 산 그림자가 처마 안으로 들어오고 맑은 바람은 세상에 가득하며 봄날에 보는 꽃은 그림 속에 있는 것 같고 가을밤에 달을 마주하면 두루미 등에 타고 앉아 있는 듯하다. 그 존양루기에는 그 배설에서 물러나 한가하게 살아가는 그 은둔한 선비의 모습을, 그리고 그 선비를 찾아온 식객들의 놀고 있는 모습, 그걸 그 존양루의 그 풍경하고 섞어서 아주 막 정말 그 수채화를 그린 것처럼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문장력이 부족해 가지고 그걸 그 번역을 제대로 못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무릇 강산이 험한 것을 보면 이름을 날리다가 뒤집혀 잘못되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심한 것은 평탄한 길을 가던 수레가 갑자기 뒤집어지는 것이요. 조수가 험악한 것을 보면 환해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중 가장 참담한 것은 무협에서 뒤집힌 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太行居乐，能垂车，若比君信是坦途。余下之水能覆舟，若比人心是暗流。 백거이가 지은 그 태행로라는 시를 인용해가지고 변덕스러운 인간의 마음에 맞추어 산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임금의 비위를 맞추는 배설살이에 매달리다 보면은 아무리 태평성대라 해도 언제 그 예상 못한 사건에 휘말려 목숨을 잃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송을계는 그 28년 전에 태종이 이제 그 세종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가 상왕으로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병사에 대한 것은 다 내한테 해라, 세종한테 묻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병조판서 박습이 그 명령을 어기고 태종한테는 품위를 안 하고 세종한테 품위를 하고 일을 처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죄를 물어가지고 박습이 참수형을 당했는데, 그 박습이 참수형을 당할 때 송을계가 거기 연루돼 갖고 파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태행로에서 말하는 그 변덕스러운 인간의 마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매화는 일찍 피고 살구꽃은 늦게 피는 것을 통하여 번영과 쇠락으로 묵은 것이 새 것으로 바뀜을 알 수 있고, 요요한 복숭아꽃은 일찍이 시들고 푸른 잣나무는 오래 시들지 않는 것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영화를 탐하는 어리석음을 깨달을 수 있으니, 이익에 매달려 도도하게 골고라는 것은 장차 언젠가는 늙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문장이 굉장히 미래해서 제가 다 소개를 하고 싶은데 나레이션을 계속 하다 보면 지루해서 잠 올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소개를 안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 고관지를 쓰기를 많이 좋아했는 것 같아요. 연도를 표시하기를 유조, 섭적역 이렇게 했는데 이건 고관지입니다. 유조가 병이고 섭적역이 인이니까 병인년이죠. 1446년이죠.